자, 보자. 그 원자나 분자에서 전자 배치에 대한 상황을 오비탈이라고 하는 수학적인 함수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때 어떤 말이 나오냐면 양자수라는 말이 나와요. 양자수. 이게 영어 표현으로는 퀀텀 넘버, 퀀텀 넘버를 우리말 번역 양자수 이렇게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오비탈을 존재하게 하는 수학적 조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양자수라는 건 양자역학이나 물리학을 배운다기보다는 수학 체계 중에서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미분 방정식에서 원래 있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백문이 불여일견 미분 방정식을 1시간 배워보기만 하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미분 방정식을 1시간만 배우면 이런 게 있어야 되겠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걸 수학에서 바운더리 컨디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분 방정식에서 나오는 미분 방정식의 해를 허용하게 해주는 수리적 조건을 바운더리 컨디션이라고 해요. 이걸 물리학자들이 가져다가 양자수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희한한 표현인데 이게 처음 만들어진 개념이 아니라 원래 수학에서 활용하던 개념을 물리학자들이 새롭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들이 뭐가 있는지를 알아봐야 하는데 그게 우리가 다루는 오비탈에서는 크게 3가지 혹은 4가지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1. 첫 번째는 이름이 Principal Quantum Number입니다. 그래서 양자수는 내가 앞으로 줄여서 QN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첫 번째가 Principal Quantum Number라고 하는데 우리말 번역은 뭐냐면 Z 양자수 이렇게 번역합니다. Principal이 이제 뜻을 보면 뭐 주요한, 중요한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양자수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양자수. 자,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소문자 n으로 씁니다. 바로 이 녀석의 조건은 1, 2, 3 등의 자연수로 표현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주기율표상 주기의 의미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주기율표상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있죠? 그게 사실은 원래 프린시펄 퀀텀 넘버의 숫자를 가져다 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주기율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자역학이 토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을 배우고 그 양자역학적으로 주기율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살펴보는 게 좋은데 지금 양자역학을 바로 할 수는 없으니까 요 의미다라는 걸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두 번째 2. 두 번째는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입니다. 자,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녀석은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냐면 각 운동량 양자 수라고 번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물리 시간에 운동량 배운 적 있죠? 그 운동량을 영어로 모멘텀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근데 운동량의 상위 개념이 있어요. 운동량 상위 개념 중에 각 운동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량은 각 운동량의 한 예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회전 운동과 관련해서 각 운동량도 배우게 될 텐데 뭐 배운 적 있나요? 각 운동량? 아니요. 아직 안 배웠죠. 지금은 그냥 운동량만 배웠죠. 그래서 나중에 물리 시간에 각 운동량도 배울 거예요. 그걸 영어로 앵귤러 모멘텀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말 그대로 직역해서 각 운동량 양자수라고 번역합니다. 그런데 이 각 운동량 양자수를 그 일제시대 때는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번역하기도 하냐면 그래서 이런 표현 나는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일제시대 때는
혹은 방위 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놈을 옛날에는 부양자수 혹은 방위양자수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일본 책에는 한자말로 부수적이다 할 때 부자 있죠. 부수적이다 할 때 부자가 한자거든요. 그래서 그 부수적이다라는 말을 쓸 때 그 부자가 한자로 일본 책에 부양자수에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요즘은 아무래도 일본 유학파가 많아요, 뭐 미국 유학파가 많아요. 미국 유학파가 많아서 교과서도 번역이 각 운동량 양자수로 점점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하이탑 같은 데는 여전히 부양자수, 방위 이런 말 쓰는데 새로운 교과서에는 점점 이렇게 번역이 나옵니다. 자, anyway 표기는 뭐냐면 소문자 L로 합니다. 소문자 L. 그러면 저 각운동량 양자수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바로 0부터 시작합니다. 그걸 1, 2, 3 해서 이게 또 제한 조건이 있어요. n-1까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재밌는 게 뭐예요? L이 n-1까지라는 얘기는 바로 여기 보여져 있는 것처럼 이 각운동량 양자수가 주양자수의 종속적이라는 얘기겠죠. 이 제한 조건이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각운동량 양자수가 마음대로 값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허용해 놓은 주양자수에 종속돼 있다. 알겠죠? 그렇죠? 쓰시고. 이때 재밌게도 각운동량 양자수 0 있죠? 0, 0, 0. 이걸 관습적으로 뭐라고 부르느냐? 이게 S예요. 아까 S오비탈에 S 있었죠? 그게 뭐냐면 원래는 각운동량 양자수 0일 때를 S오비탈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양자역학이 100% 숫자로만 표현되거든요. 뭐 0, 1, 2, 뭐 2, 3 이게 표현되는데 너무 숫자들이 나열되면 보기 편해요, 보기 불편해요. 불편하기 때문에 그 물리학자들이 실험적으로 나왔던 실험 데이터를 이름에 붙여가지고 이 L이 0일 때를 S, 그러면 1일 때는 P, 2일 때는 D, 3일 때 F라는 관습 표기를 했던 거예요. 그게 나중에 S오비탈, P오비탈, D오비탈, F오비탈이 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L이라고 하는 각운동량 양자수가 값이 0, 1, 2, 3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걸 순차적으로 SPDF라고 표기했던 겁니다.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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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여쭐게요. 8 1, 2, 3 자, 세 번째는 이름이 magnetic quantum number예요. 자, magnetic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쓰는 말이죠. 그럼 당연히 얘는 뭐로 번역을 할까요? 자기. 자, 그래서 얘는 표기할 때 어떻게 표기하냐면 ML 이렇게 표기합니다. ML. 이미 이름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이미 이름에서. 각운동량 양자수에 종속되어 있구나. 이미 그 표기에서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규정이 되느냐? 요겁니다. 마이너스 L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L이 정해지면 그것의 마이너스 값부터 시작을 해서 자연수로다가 정수로다가 한 칸씩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한 칸씩 쭉 증가시키다가 다시 어디까지? L까지 도달하는 정수들만으로 규정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렇게 규정되는 양자수를 뭐라고 부른다? 자기 양자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비탈을 규정하는 양자수가 저렇게 세 가지 소개를 했는데 첫 번째가 주양자수, 두 번째가 각운동량 양자수, 세 번째가 자기 양자수인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이 그래머들을 꼭 외우셔야 돼요. 그렇죠? 쟤네들을 수학적으로 혹은 연역적으로 증명한다. 가능하죠. 가능하지만 그 하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그래머를 무조건 처음엔 외우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돌돌돌 외우세요.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 자, 예를 들어 주 양자수가 2라고 하자. 그러면 L은 어떤 값이 가능합니까? 0이나 1이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각운동량 양자수는 어디까지? n-1까지 가능하다고 했죠. 그럼 여기다 2 넣으면 0 아니면 1밖에 없지. 그러면 L이 0이면 ML은 어떤 값이 허용이 되죠? 바로 0 하나밖에 안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 0 넣으면 마이너스 0도 0이고 플러스 0도 0이니까 0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ML 1 넣으면 뭐예요? 마이너스 1에서 0, 1 이렇게 세 가지가 나타난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게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 L0이 무슨 오비탈 얘기한다고 했죠? S를 얘기한다고 했죠? L1이 뭘 얘기한다고 했죠? P를 얘기한다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 S 오비탈은 몇 가지가 있다고 했죠? 한 가지가 있다고 했죠? 이게 누구를 얘기하냐면 바로 ES 오비탈의 상황을 뜻하는 겁니다. 즉 주양자수가 2죠. 주양자수가 2인 S 오비탈이 0이라는 이름을 갖는 한 가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S 오비탈 한 가지가 요 논리 구조로 표현되는 거고요. 그럼 얘는 뭐냐면 주양자수가 2죠. 그런 P 오비탈이 몇 가지가 있다고 했죠? PX, PY, PZ가 있다고 했죠. 그 PX, PY, PZ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뭐로 규정이 되느냐? 자기 양자수가 세 가지니까 P 오비탈도 세 가지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시작할 때 주양자수는 뭐로 규정했고요? 2로 규정했으니까 지금 얘네들은 EPX, EPI, EPZ를 규정하고 있는 양자수들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오비탈의 종류와 개수 등도 사실 여기에 있는 양자수 표현으로 다 나타냈던 것들이다 이런 말이지. 됐죠? 그렇죠? 자, 잘 쓰고 있죠? 쓰고 있죠? 됐어. 그 다음 자, 이거 지울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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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자. 아이고. 3. 스핀. 자, 스핀이라고 하는 어떤 희한한 현상이 있는데 얘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다. 왜 설명이 불가능하냐면 스핀이라는 현상을 인간이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핀은 언제 발견되는 거냐면 원자핵에 속박된 전자가 자, 그럼 첫 번째, 인간이 원자핵에 속박될 수 있어요? 혹은 인간이 원자만큼 작아질 수도 없죠. 그 다음 두 번째, 원자핵에 속박된 전자가 광속에 가깝게 회전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스핀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전자만큼 작아지기도 어렵고 우리가 원자핵에 속박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그런 우리가 광속으로 돌아다니기도 어렵고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스핀을 그래서 우리는 경험하기 쉽다, 불가능하다?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알겠어요? 만약 약간 재미로 얘기하자면 그 마블 영화 중에 앤트맨이라고 있거든요.
앤트맨은 스핀과 관련된 현상을 경험하게 했겠죠. 앤트맨이 그 영화에 보시면 팍 작아져가지고 그 뭐냐면 분자보다 작아지고 원자보다 작아져서 그 원자의 근처 정도의 크기로까지 작아지거든요. 그 정도 되면 스핀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아니고서는 스핀이라는 현상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저 내용을 암기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스핀이 뭐냐? 전자 등이 가지는 각 운동량 타입의 고유한 물리량입니다. 물리학자들이 저 스핀을 측정을 하고 스핀의 단위를 조사했더니 스핀의 단위는 각운동량이랑 단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단위가 각운동량이니까 각운동량인 거예요. 각운동량인데 왜 저런 각운동량 현상이 생기는지는 nobody knows.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저런 물리량이 측정될 뿐. 그래서 스핀이 과연 뭐냐라고 그래서 결국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저런 현상이 있나 보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런데 묘하게도 이 스핀은 이 오직이에요. 두 방향뿐입니다. 오직 두 방향뿐입니다. 여러분, 운동량 자체는 스칼라 물리량이에요, 벡터 물리량이에요? 물리 시간에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 뭐냐면 운동량은 벡터예요, 스칼라예요? 운동량은 벡터죠. 그러니 각 운동량도 스칼라겠어요, 벡터겠어요? 벡터겠죠? 그러면 벡터는 뭐하고 뭘 가져요? 크기와 방향을 가지죠. 그러면 크기와 방향을 갖는 벡터에서 보통 크기가 어려워요, 방향이 어려워요? 방향이 어렵잖아요. 크기가 외우면 되는데 방향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막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저 스핀도 방향 표현이 중요한데 기가 막히게도 방향이 무조건 두 방향밖에 없어. 희한하죠. 희한하죠. 왜 두 방향이냐? 저것도 nobody knows. 아무도 모릅니다. 측정을 해봤더니 두 방향밖에 아니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 방향을 나타내는 양자수가 있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스핀 매그네틱 퀀텀 넘버라고 합니다. 알겠죠? 방향만을 나타내는 그 양자수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른다? 스핀 매그네틱 퀀텀 넘버라고 합니다. 그대로 직역하면 뭐겠습니까? 스핀, 번역이 따로 있지 않아요. 그냥 우리말로도 스핀이라고 해요. 스핀 자기 양자 슈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MS라고 씁니다. MS라고 씁니다. 그 값이 어떻게?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스핀의 방향은 오직 몇 가지? 두 가지. 그리고 스핀은 전자가 갖게 되는 알 수 없는 각운동량 스케일의 단위, 스케일의 물리량. 아시겠죠? 예를 들면 뭐 비슷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손에 지문 있죠? 지문이 있다는 게 중요하지. 그 지문 모양은 왜 그래요? 노발이 넣어주죠? 그 다음 여러분 눈, 코, 입 모양 있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유전인데 그럼 유전 받은 엄마 아빠는 왜 그래요? 노발이 넣어주죠? 유전이라는 현상만 알지 왜 누가 그걸 하필 그 코 모양을 왜 하필 그걸 유전시켰냐고. 이유가 없잖아요.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 코 모양이 이런 게 중요한 거지. 그런 성격을 뭐라고 부른다? 그런 걸 고유한 성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전자 전하량 얼마예요? 전자 한 개의 전하량?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이 크기가 마이너스 1.60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럼이거든요. 그리고 전자 하나의 질량이 내 기억에 9.1 10의 마이너스 27승 킬로그램이니까 뭐 그래요. 이게 있거든요. 뭐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럼 여러분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은 왜 이렇죠? Nobody knows. 알겠어요? 전자 한 개의 질량은 왜 이렇죠? Nobody knows.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전자를 규정하는 성격이라는 거죠. 그런 걸 무슨 성격이라고 한다? 고유한 성격이라고 해요. 그런 것 중 하나가 스핀이에요. 그러니까 스핀이 왜 존재하느냐라는 질문은 뭐랑 똑같냐면 왜 전자의 전하량은 이거냐 라고 묻는 거랑 같은 질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주 전 우주의 근본적 원리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다르게 보면 아무도 답할 수 없는 질문인 거예요. 예를 들면 네 지문은 왜 그 모양이냐 이런 질문이나 같은 거예요. 알겠어요? 내가 지문이 어때서요? 이거 무슨 말이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스핀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 스핀은 방향만 있는데 그 방향이 두 가지가 있고 그걸 이런 식으로 표기한다. 요때 두 번째 E. 그 두 방향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냥 두 방향이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그 다름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알파다, 베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둘 중에 하나를 알파라고 하면 나머지가 베타가 되는 거죠. 이때 대응 관계는 없어요. 그럼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베타 그게 아니고 둘 중 하나를 알파라고 하면 나머지가 베타라는 얘기예요. 그냥 서로 다르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 어떻게 표기하기도 하냐면 업, 다운이라고 하기도 해요. 업, 다운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게 업인가요? 이게 업인가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북반구에서 업은 남반구에서 다운이죠. 그러니까 둘 중 하나를 업이라 정하면 나머지가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알겠어요? 이게 정황이다. 그 화자가 내 맘대로 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떻게 쓰기도 하냐면 요런 반화살표로 규정하기도 해요. 그래서 화살표를 그리는데 짝대기를 반만 그리는 거지. 반만 그려서 하나를 위쪽 표시, 하나를 아래쪽 표시. 그래서 스핀의 방향, 전자 스핀 방향이 두 가지인데 그걸 요래 표현하기도 하고 요래 쓰기도 하고 요래 쓰기도 하고 요래 쓰기도 하고. 이때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요거임. 이게 가장 흔합니다. 특히나 수능화학원에서는. 아시겠죠? 그게 거기 문제에 표기되어 있는 화살표들이에요. 뭔가 알겠죠? 그렇죠? 이 논리를 그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쓰고 있죠? 됐죠? 자, 됐습니까? 자, 이제 점점 다 와갑니다. 자, 빨리 쓰세요. 또 지워야 돼. 또 샥샥샥 지워야 돼. 자, 이런 표현은 다 썼을 테니까. 지워. 자, 저기 지운다. 지운다. 수. 사. 자, 오비탈에 이제 전자를 채워 놓어 보자. 우선 첫 번째 1.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알아요. 바로 어디부터?
안정한 것부터. 오비탈도 안정한 게 있고 불안한 게 있다고 했죠. 그걸 알아내는 테크닉을 싸움 원리라고 했죠. 그 싸움 원리로 제일 안정한 게 원S죠. 그러니까 모든 전자 배치는 원S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썼던 거 그거 따르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억수로 중요합니다. 짜잔. 파울리's exclusion principle이라고 합니다. 우리말 번역은 자, 파울리는 사람 이름이라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없고요. 파울리의 exclusion, 베타라고 합니다. 베타 원리. 그래서 이제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고 번역합니다. 자, 이 녀석은 역시나 매우 수학적인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파울리 자체가 수학자이기도 하고 물리학자이기도 해서 그래서 아주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그러긴 못하고 크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두 가지입니다. 한 오비탈에는 전자가 최대 2개까지 배치될 수 있습니다. 최대 2개까지니까 하나는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는 됩니다. 알겠죠? 하나는 됩니다. 3개부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오비탈에는 전자가 최대 2개. 이유가 있는데 그 뭐 그냥 이유는 됐고 그냥 외웁시다. 2개까지. 그래서 2개까지. 그다음 두 번째 한 오비탈에 배치된 두 전자 최대 2개까지 채워질 수 있으니까 2개 채워진 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전자를 전자쌍 영어 표현으로는 일렉트론 페어. 자, 쌍이란 말 알죠? 2개니까 쌍이다. 뭐 되게 이상했는데 뭐 충분히 상식적이에요. 상식적이죠. 2개니까 쌍. 그래서 그거를 전자쌍이라고 하는데 재밌는 건 두 전자의 스핀 방향은 반드시 달라야 한다. 즉 전자쌍에 있는 전자들은 그 스핀 방향이 반드시 달라야 됩니다. 알겠죠? 이 논리를 꾹꾹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원리를 뭐라고 부른다? 파울리 익스클루전 프린시플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됐어? 자, 그 다음 준다. 준다. 네. 줄게요. 또 썼어요? 썼어요? 쑥. 자, 가만히 있어 보자. 좋아. 자, 뭐지? 3. 뭐 안정한 이거 됐으니까. 그다음 3. 자, 3은 뭐냐? 바로 그 유명한 훈트룰입니다. 자, 이건 뭐 딱히 번역할 게 없어요. 이것도 사람 이름이라 뭐 훈트 법칙 해야 되는데 훈트룰 뭐 이 정도 단어는 여러분들이 아니까. 그래서 훈트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네들은 뭐냐면 첫 번째 1 전자 에너지 상태가 같은
오비탈들. 그게 예를 들면 px, py, pz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px, py, pz는 서로 에너지가 같거든요. s보다는 p가 불안하지만 p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p 오비탈은 px, py, pz 세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의 에너지가 같아요. 그래서 이때 에너지 상태가 같은 오비탈들 사이에서는 전자쌍보다는 홀전자 배치가 더 안정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 오비탈에 두 개의 전자 배치를 한다. 여기 위첨자 있죠? 여기 위첨자의 뜻은 뭐냐면 배치되는 전자 개수를 뜻합니다. 그럼 이때 에너지가 같은 게 px, py, pz 세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전자 배치 방식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두 개니까 하나, 둘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한 오비탈엔 몇 개가 들어가니까? 두 개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고요. 그런데 이것보다는 이렇게 되는 게 더 안정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 더, 이 홀전자끼리는 재밌게도 스핀 방향이 같을 때 더 안정합니다. 같을 때 더 안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P2 전자 배치에 대해서 전자 두 개가 쌍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가능합니다. 홀전자가 나타나는 거 가능합니다. 다 됩니다. 되는데 얘보다는 얘가 더 안정하고 그 다음 px, py, pz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게 가장 좋습니다. 알겠죠? 요런 룰을 뭐라고? 훈투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 배치에서는 저 파울리, 베타올리와 훈투룰을 지켜서 배치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비탈이 있고 거기에 전자를 배치시키는 논리에 대해서 아주 봉기불에 콩복하부터 해봤거든요. 그래서 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도는 둘둘둘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둘둘둘 외우셔야 된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1번 문제부터 적어도 다음 시간엔 쭉쭉쭉쭉쭉 해가지고 20번까지는 풀어오셔야 됩니다. 그렇죠? 적어도 다음 시간에 20번까지는 풀어오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20번까지 풀어오고 내가 필요한 거 설명하고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뭐냐면은 질문 받아서 몇 가지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마더텅은 이렇게 해설지가 잘 붙어 있거든요. 해설지가 붙어 있으니까 풀다가 약간 의문이 생기면 해설지를 읽어보는 것도 좋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아예 새로운 분야니까 모르는 경우 고민해서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른다고 고민, 예를 들면은 뭐 태어나서 처음 페르시아어를 배웠는데 페르시아어 단어를 모르겠어요. 고민한다고 뜻 알아요?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는 완전 새로운 언어니까 모를 경우에는 답지를 바로 읽어봐도 돼요. 알겠죠? 그런 식으로 20번까지 풀어오시고요. 수요일날 또 있죠. 수요일날 와서 요 내용 추가적으로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럼 가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